안녕하십니까. 맘편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 제 외래에서 제가 환자분들을 뵀었는데요. 또 제가 그 내용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딴 게 아니라 약이 콘서타랑 메타데이트나 메디키넷이라는 집중력 약이 있는데, 아마 이제 안에 있는 약을 깨워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깰 수가 없는 거는 콘서타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오로스 제제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설명을 보고 약을 무조건 깨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어보셨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이제 하셨던 게, 자기가 제 유튜브를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생이죠? 아드님 보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눌렀다고 하면서, 이제 꼭 누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웃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눌러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자차로 유튜브를 보고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해서가지고, 사실 유튜브 시작할 때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병원을 좀 알리고 또 주사제나 관련된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편견이나 좀 왜곡된 부분을 좀 알릴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요,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오히려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질문도 하고 또 답도 주시는 걸 통해서, 이게 참 저희 병원 다니시는 분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들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 정신과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엘빈 토플러나 그분들 같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정신과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서 보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바뀔지 조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자녀분들을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작년 2018년 12월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설명회라는 곳에 다녀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 가장 많이 바뀐 부분들이 30일 이내 재입원율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30일 이내 납병원 또는 외래 방문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입원 환자분들, 급여 환자분이 있고, 보험 환자분이 있는데, 급여는 나라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입원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G1에서 G2, G3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들을 큰 병원에 맞추어 가지고 이제 급여 비용을 한 달 비용을 이제 나라에서 이제 지불해주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기준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병원 크기에 따라서 뭐 식비라든지 모든 수가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2019년부터 의료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퇴원을 하고 그 이후에 납병원이나 외래로 얼마나 보냈는가를 가지고 그 부분을 평가를 하겠다는 새로운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들으면 그게 뭐야, 무슨 차이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간단치 않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G1에서 G2 큰 병원, G1은 대학병원급이고요. G2는 보통 이제 2차 병원이라고 하죠. 큰 병원, 아마 들어보셨던 정신과 병원들 대부분이 다 여기에 속할 텐데, 이 병원급이 대부분 수가가 높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크기만으로. 크기로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 쪽에서는 입원을 오래 시키는 쪽으로 선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병원 경영을 위해서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현행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급여를 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외래를 많이 보내고 납병원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가에 따라서 병원의 적정성을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가를 매기겠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병원급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입원실을 경영해 봤지만 실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원 위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수가 자체를 조금이라도
급성기로 전환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형태로 수가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병원 경영에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2019년부터 5차 평가가 진행 중이고요. 아마도 1년이나 2년이나 이런 부분들 데이터가 쭉 쌓이게 되면 분명히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수가를 매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병원 경영에 압박이 되게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정신과 병원 중에서 유지가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입원해 있던 환자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탈원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지역 거점을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이제 2차 병원들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수용하게 되는 방식들이 이제 거주 시설 위주로 해서 이제 바뀌게 될 거고, 또 그분들을 재활하는 어떤 재활 치료 위주로 이제 세팅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한 할아버지가 그 교도소에서 워낙 오래 살아서 이제 출소를 시켰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영화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 부분들이 브레이크다운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진단명까지 붙여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오랫동안 병원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환자들이 병원의 제2의 집처럼 인식하던 환자분들이 갑자기 이제 환경 자체가 바뀌게 됐을 때 병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거주시설로 갔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그렇게 되면 병원들이 경영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급성기에 입원을 해야 되는 분들이 적절하게 입원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는 탈원화를 원칙으로 했고, 또 그런 쪽으로 계속 정책을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바꿔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만약에 조현병과 관련된 부분, 또 지속적인 우울감이나 자살사고가 있어서 입원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 입원이 힘들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제 생각 같아서는 납병원 위주로 어떤 그런 치료 세팅이나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실을 닫고 납병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드시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납병원으로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래는 미래라는 게 먼 미래가 아니라 한 5년 추후에 넉넉 5년 정도 후면 병동에서 아마 납병원 쪽으로 치료 패턴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매일 약 먹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분이 어렵기 때문에 주사제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신보건센터와 이제 같이 힘을 합해서 아마 치료적인 관계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그 파스를 붙이는 조현병 약이 최근에 FDA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신과 약물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드시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사제나 파스처럼 붙이는 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꾸준히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쪽으로 패턴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요. 현재로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사제를 쭉 써오고 있는데, 이게 수년 동안 주사제를 꾸준히 맞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증상이 재발하더라도 최악으로 가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입원 기간이나 또 재입원했을 때 입원 기간도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 있어 아마 이 부분들이 향후에 미래에 입원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파스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얀센에서 나오는 서스티나라는 제품과 또 오츠카에서 나온 메인테나, 그 아빌리파이 메인테나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약물이 다양한 것처럼 주사제도 좀 더 다양한 주사제가 나와서 다양한 부분 치료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급적 그 병원 안에서 모든 걸 수용했다 그러면 이제는 병원 밖에서 거주시설을 통해서 또 재활치료를 통해서 직업재활을 통해서 치료의 방향이 바뀌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맞는 방법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그 와중에 중간에 겪어야 될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선진화된 치료를 갔으면 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충분히 대체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안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려가 되고 투자가 되고 또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안감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같이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신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늦 가을인데도 모기가 너무 극성을 부려서요. 하여튼 푹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숙면의 밤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